안녕하세요. 일본 정치론 2주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2주차에 제때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몸살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그다 이제 목 감기가 좀 오는 바람에 목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굉장히 쉰 목소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며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서야 녹음을 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고 가급적이면 스케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때는 이제 올라오면 일요일까지 추적 체크하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강의가 이렇게 좀 늦게 올라올 것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듣고 추적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추적 체크하는 방식은 이제 댓글란에 이름을 제외하고 그냥 학번을 적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일본 정치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현대 일본 정치론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개괄적으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봤고요. 이제는 일본 문화에 전반적으로 녹아있는 일본만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제 천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출판, 일본의 이제 신문, 방송, 출판의 역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풍속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간이 오버될 경우에는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시간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강연할 할 내용도 많지만 시간은 일단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다. 사실 일본 정치론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로는 평화헌법, 그 다음에 자위대의 능력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9월 말쯤 돼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 평화헌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가 군대 같지도 않은데 군대처럼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우길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만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의 기준으로 일본을 보는 경향이 커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쟤들이 왜 저러는지. 그런데 일본의 전반적인 문화, 또 일본인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쟤들이 왜 저러는구나, 그리고 쟤들이 저렇게 하는 게 한국에 그렇게 해가 되진 않겠구나 라는 복합적인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반대 결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일본 정치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챙겨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일본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지식들은 책 몇 권, 다큐멘터리 몇 편 보시면은 기억력 좋으시면 대충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석의 어떤 틀이나 바라보는 시각, 어떤 필터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한 책, 이 책, 저 책 접하시게 되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책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정보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학술적인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에 공무원이 되셔서 하든 간에, 또 회사원이 되셔서 하든 간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 분석을 그 자료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이라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 어느 순간 30대 중반이나 후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등이 켜진 것처럼 저건 저런 거구나 라고 아주 낯선 것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논리구조나 사고구조를. 그때까지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나 이런 명탐정들 있잖아요. 보통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제 전모를 파악하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냐. 별 얘기 안 하잖아요. 셜록 홈즈가 타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잖아요. 재수없이. 왜 그러냐면 자기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많은 지난 시간 동안 보고 익히고 배우고 경험한 게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고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타고났다고 할 수밖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처음 알아볼 거는 이제 고대 천황제의 변화. 천황이라는 게 중요하죠,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나중에 뭐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종교와 그 정치 권력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넘어올수록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가 되는데 일본은 특이하게도 이 근대 국가로 넘어갈수록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합을 해요. 그게 이 현대의 천황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 이전에는 사실 천황은 아무 존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놀이개였어요. 그냥 명목상의 바지사장 같은. 물론 다 떠받들긴 하죠. 근데 바지사장 같은 역할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종교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따라가 보시죠. 고대의 일본 천황가 텐무천황. 그 천황으로 호칭된 최초의 천황. 이 천무천황이라고 하는데 이 텐무천황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제 그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 텐무천황이 사실은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이 죽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텐무천황이 됐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냥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환빠들도 천무천황이 연개소문이다 이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걸 갖다가 예 뭐 그러시군요 라고 상당히 이제 그냥 넘겨들었는데 뭐 특이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워낙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황권을 굉장히 세게 틀어진 분입니다. 또 최초의 천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진시황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키미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천무천황 때 와서 나를 대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천황이라고 불러라 라고 한 겁니다. 그 고지키, 그러니까 고사기와 니혼쇼기, 일본서기, 이 사실 일본을 대표하는 두 개의 이제 역사책이거든요. 고대 역사책인데 우리나라의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제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있습니다. 그 중국 사서에 영향을 받은 정식 역사서이고 기원전 660년 진무천황 때 천황제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는 진무천황 때라고 돼 있는데 천황제가 시작됐다라고 돼 있는데 또 위에서는 천황으로 호칭된 최초의 천황이 텐무천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천황제가 시작이 되었다. 근데 천황으로 호칭된 거는 텐무천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진무천황 시기 때 뭔가 역사혁명 같은 게 또는 뭐 무슨 쿠데타가 있어가지고 천무천황이 들어오고 진무천황도 이제 추대해주고 뭐 이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뭐 뭐 그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고요. 672년 그 진신의 난 이후 율령체제 완성과 황족 중심의 정치 통치기구 정비를 통해 천황은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天문천왕은 이제 2세 신궁을 받들게 하고요. 천왕가의 가문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게 이제 일본의 어, 뭐 어떻게 보면 수호신 또는 최초로 일본을 연 신, 우리로 치면은 뭐 환웅 또는 당군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2세 신궁을 받들게 했고, 근데 여기 이게 2세 신궁인데 신궁치고는 굉장히 좀 허접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기와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게 막부 시대의 이제 천황가는 어떤 형태였나? 막부 시대의 천황가는 이제 가마쿠라 시대에는 천황은 서일본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동일본 지역은 이제 어땠나? 막부가 지배를 했고요. 장군은 천황에게서 정의대장군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쇼군은 천황에게서 정의대장군. 정의대장군은 뭐냐면 정벌하다 정자, 오랑캐 이자, 그리고 대장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 여기서 오랑캐는 누구냐면 그 동쪽 지역에, 그러니까 서쪽은 일본 천황이 이제 서쪽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으니까 동쪽 지역의 먼 곳에 있는 다른 지방 세력들을 다 이제 오랑캐로 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대장군이라는 호칭을 부여했고요. 나중에 이거는 도카와 이에야스도 이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쇼군을 상징하는 호칭처럼 됐죠. 전국시대에는 전국의 군웅이 할거하면서 천황의 권위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천황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저 뭐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했고, 에도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오사카 쪽인데 범에도 시대라고 부르고, 막부 통제 하에 천황의 전통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각 범마다 봉건 영주인 다이묘에 의한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쭉 흘러나오다가 에도 시대 도가와 막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쭉 흘러오다가 18세기 말이 돼가지고 외래 사상 이입 이전에 일본 고대 정신을 해명한다는 취지로, 해명이라는 게 뭐 이게 해석할 해자의 밝을 명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해서 뭐 드러낸다, 양명학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취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이제 천황의 가계도를 연구를 하게 되고요. 신화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후손인 신이 천황이 되었다고 이제, 그리고 일본을 신이 지켜주는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쭉 쓴 거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어떤 전설 같은 걸 보면 뭐가 까마귀가 와서 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불이 나서 이제 칼로 풀을 베 가지고 이제 불을 끄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일제시대 때 우리 형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형편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 시대쯤 되면, 18세기 말이 되면 외국에서 다양한 어떤 제국주의자들, 서양 오랑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일본이 뭐 형편이 좀 안 좋아요. 되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은데 외세까지 밀려드니까 이렇게 이제 판타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천황은 일본 국가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규정을 하고,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무사계층에겐 존황도막, 그러니까 천황을 받들고 막부를 타도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도자가 이제 도모하다 할 때 도자일 텐데 그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국학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의 학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6, 17, 18세기 조선에서 학문이라고 하면 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일본에서 학문을 배웠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나 이런 병법 또는 뭐 무술 관련 무학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군 관련 학문이라든지. 그게 일본에서는 학문이었습니다. 유학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입헌 전제군주기 시대의 이제 천황제,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천황이죠. 이 양반이 메이지 천황인데요,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약간 전형적인 그 외인 스타일, 외국 사람 외놈 스타일이고요.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카메라를 이렇게 노려보지 않으면 나중에 영혼이 뺏긴다는 낭설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이지 천황조차도 이렇게 또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고, 여러분이 사진 보셨을 텐데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이 잡혀가는 사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녹두 장군 전봉준이 카메라를 굉장히 무섭게 노려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사진 찍히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무섭게 노려봐야 영혼이 안 뺏긴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상이 좀 안 좋은 이유는 또 뭐냐면, 이 당시 카메라는 그 음판에 이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장시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찰칵하고 찍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참고, 꼭 참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도 한 번 쉬면 안 돼요. 그럼 사진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보통 이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다 얼굴이 별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숨 참느라고. 네,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성립합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도쿄로 거처를 옮기고 왕정 복고를 선언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도쿄에는 이제 에도 막부가 있었죠. 그리고 천황은 교토에 이제 그냥 변방에 그냥 꿰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 존재였는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에도 막부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게 사스마번 초슈번. 에도 막부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에도 막부로부터 계속 탄압받던 두 개의 번입니다. 걔들이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몸집을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가 얘들을 계속 탄압을 했습니다. 돈 벌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결국 참다 결국에는 폭발을 한 거죠. 이렇게 그 근대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천황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뭔가 막부를 무너뜨렸는데, 사실 그 레짐 체인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한 200~300년 정도 계속 막부에 있는 쇼군이 사실상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황을 받들라 이러면 천황이 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천황 집회와 만세고 이러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부는 일단 타도했고 천황을 높이 세워야 되니까 이 천황을 이제 약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천황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여 신성불같지만 통치자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 속에서 있던 이제 신도를 분리해가지고 독립시켜서 신도에 의한 국민교화와 천황의 신격화를 전개합니다. 그 신도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신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수 2번 딱딱 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불교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파생된 겁니다, 일본의 신도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물론 일본에도 워낙 잡신들이 많아가지고 다 통일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카톨릭도 있고 이제 신도도 있고 한데, 개신교가 의외로 숫자가 적습니다, 일본은. 하여튼 메이지 천황시대에 이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교화는 뭐냐, 절대 천황제. 천황은 절대 주권을 갖는 현인신임을 인식시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신이다, 이거죠. 인식이고, 그 다음에 1890년에 교육치거를 반포한다. 이 교육치거의 내용 속에는 우리는 천황폐하에게 충성하고 막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국채론의 전개. 천황을 중심으로 윤리적, 정신적, 정치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이제 국민교화를 하는 그런 이제 교육운동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메이지 헌법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입헌 군주제 하에 천황이라는 어떤 그 지위를 헌법상에 이제 공고히 해두는데요. 1889년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을 선포해서 천황의 주권과 절대권을 제도화합니다. 메이지 헌법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1조 만세 일개의, 그러니까 만년토록 하나의 어떤 족보로 이어진, 예를 들어서 지금 천황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 시작됐던 맨 위에 때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중간에 뭐 역성혁명 같은 걸로 뒤바뀌지 않고. 만세 1기의 천황이 국가를 통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천황이 일본 민족 전체의 가장이라고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국가관 같은 건데 사실 천황은 백제계죠. 이건 일본 천황가가 인정을 했습니다. 천황가의 족보를 쭉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최초 천황은 백제 분이셨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혈통이 쭉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그 일본 민족 전체의 가장인 천황은 백제계인 것입니다. 백제계의 이제 한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약간은 뭔가 좀 미묘합니다. 단순히 그냥 외국 사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3조 천황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라고 되어 있고요. 4조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육해군의 총수가 되어 각종 최고의 권한을 갖도록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육해군의 총수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령권까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그 만주 지역에 주둔했던 관동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관동군. 관동군이 있는데 이 관동군이라는 존재는 천황의 직속 군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는 이제 일본 육군이 있고 그 육군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대본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본령 안에는 육군, 해군 뭐 다 있는데 일본 관동군은 대본령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의 국방부의 지휘를 관동군은 받지 않는 겁니다. 천황의 직속 지휘만 받습니다. 뭐 이런 식의 군대가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천황이 직접 군사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헌법이 되어 있고요. 헌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천황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이제 다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입헌 군주제다 보니까. 사실 그 메이지 유신을 천황을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는 무너뜨려야겠고 이게 사스마번하고 초슈번 쪽에 있는 탐욕스러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양반들이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는 무너뜨려야겠는데 그러면 그 대신해서 세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만큼 권위를 가진 천황이더라. 그래서 천황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근데 또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면 또 너무 없으니까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황한테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천황한테 가서 이거 저 오케이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형태로 바지 사정을 앉힌 거죠, 일종의. 근데 그 바지 사정을 앉혔는데 그걸 또 이제 또 일본의 순수한 또 몇몇 애국지사들은 일본판 애국지사들은 아니 초슈베나 사스바 뭐 그 밑에 있는 저기 뭐야 일본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왜 저 모양이냐, 왜 천황을 무시하냐, 천황폐하가 모든 걸 결정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암살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1880년대부터 1920, 30년대까지 일본도 난장판이 됩니다. 각종 암살, 정치 암살 이런 걸로. 이 전체 내용에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입헌군주제하의 권한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협력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황이 뭘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군대에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뭐 대본령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직할부대인 관동군에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관동군의 지휘체계 안에 있는 관할 하고 있는 뭐 장군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현대의 상징 천황제, 이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천황을 원래는 없애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열받았었냐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천황을 없애버리고 일본을 완벽한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업은 일본 땅에서 공업은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농사만 지어라. 이래가지고 순수한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미국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각종 공장을 지어서 그 각종 군사 장비를 만들어내게 병참 기지화한
하도록 한 사건을 일으킨 놈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 인간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본을 완전히 농업국가로 만들려다 미국의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일본인의 저항을 우려해서 천황제를 남겨두게 됐고요. 천황주권제에서 이제 상징 천황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행정각부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국가의 상징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실권을 박탈하고 형식적인 역할만 인정하는 천황제로 이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다루는 평화헌법 만들고 뭐 천황제 어떻게 조율하고 하는 상황을 다루는 일본의 다큐멘터리도 꽤 있고 또 뭐 재현해놓은 영화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도 어떻게든 하여튼 천황이라는 존재를 이제 일단은 지키기 위해서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일본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미국한테 가서 읍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또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자기끼리 논의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논의가 정상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빠져가지고 지금처럼 상당히 이제 그 기형적인 평화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 1947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 새로운 헌법에 상징 천황제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게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이라는 게 바로 평화헌법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천황제를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거기 2조 황위는 국회에서 의결된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음 천황이 만약에 죽게 되면 다음 천황에 대한 어떤 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후계자 문제는 국회에서 의결된 황실전범 그러니까 황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규범의 규정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가 해야 되니까 뭐 동생의 아들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황 뭐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 일본의 그 신문, 방송, 출판, 정치, 경제, 풍속은 다음에 보고 신문, 방송, 출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 전반적인 어떤 그 이런 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뭐 아시다시피 우리도 정치하고 미디어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미디어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의 어떤 그 발전 양태를 보였는지 또 누가 거기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신문, 방송, 출판에 대해서 볼 것이고 학습 목표 일본의 신문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방송사와 TV의 특징, 출판계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금방 넘어갈 겁니다. 일본 신문의 역사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독특해요. 오사카에서 가와라반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그 일본의 이제 사극, 사무라이 나오는 이제 그런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추신구라든지 뭐 이런 사극을 보시면 요런 게 보일 겁니다. 막 와서 막 그 이걸 막 나눠줘요. 돈 받고 팔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호해 같은 겁니다. 일종의 호해.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든지 또는 뭐 어떤 고양이가 사람을 쥐를 몇 마리 잡았다든지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돈 받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에도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기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 일이 생기면 그 관공서에서 이제 방을 붙이는 게 끝인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판매까지 했던 거죠. 이걸 계속 사람이 손으로 써가지고. 물론 당시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이게 그냥 흥미 위주로 이게 돈 받고 파는 거다 보니까 당시에는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또는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오사카에서 가와라반이 등장했는데 가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문에 천재지변, 화재, 살인 등 갖가지 사건에 관한 문장과 사파를 인쇄해서 판매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글이 있고 안에 꼭 그림이 들어가요. 판매를 위해 신문을 가두에서 읽으며 다녔기 때문에 그 요미우리라는 별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요미우리에서 요미우리는 동매라고 하거든요. 독자는 이제 그 독서할 때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은 동매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름이 생겨난 거죠. 이걸 사가지고 이게 걸으면서 이제 쭉 읽었으니까.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신문이 유럽 시민의 여론을 형성한다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론 형성에 이런 어떤 그 인쇄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때쯤 이제 깨달았던 거죠. 에도 막부는 이제 관판 바타비아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관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바타비아 신문은 네덜란드 총독부의 기관지를 번역하여 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네덜란드가 이제 일본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 총독부에 이제 나오는 잡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에도 막부에서 이걸 일본어로 쭉 찍어내 가지고 이제 발행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소위 말해서 그 정보를 다루는, 예를 들어 이게 1862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조선은 어떻게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백성들에게 가급적이면 정보를 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보를 가능한 한 공개를 하죠.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거기도 정치 관련 중요한 정보들은 통제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이제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이제 뭐 빚이나 팔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일본은 워낙 장사의 종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상업의 종류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신문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본 신문의 역사를 보면 1869년에 신문 인쇄 및 발행 관련 조례를 공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신문을 허가를 받아서 찍어낼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제,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보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1870년에 일본 최초의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코하마의 매일신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다수의 신문이 사설과 투고란을 만들면서 자유민권 운동 등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스만 내보내는 거를 벗어나서 뭐 사설과 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학자나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또는 일반 시민이라도 뭔가 좀 의견이 있거나 하면은 뭐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괜찮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SNS 형태 같은 거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그런 SNS의 형태, 내 주장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겁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전에는 점차 대외 강경론의 색채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일본 신문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제국주의적인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일본은 제국주의로 가야 된다는 식의 선동을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뜻하지 않게 그 제국주의의 어떤 그 홍보지로 활용되는 역할을 많이 좀 했습니다. 이 초기 때는. (1920년대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종합 잡지가 등장하고요. 관동 대지진으로 도쿄 지역의 신문 발행이 주춤한 사이에 오사카 지역의 신문이 발행 부수를 급격히 늘려서 다른 지역에도 판매를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다이쇼 천황의 즉위와 그러니까 다이쇼 천황은 이제 메이지 천황 다음으로 즉위한 사람인데 다이쇼 천황의 즉위와 쇼와 천황의 결혼식 등 황실을 둘러싼 소식과 오락, 네컷 만화 이때부터 벌써 만화가 있었죠. 연재소설 등으로 지면이 증가하면서 신문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신문 하나 사면 읽을 거리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뭐 읽을 만한 게 없었거든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에서도 이제 뭐 라디오도 그냥 실용화돼 가고 있는 단계지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신문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많이 봤다. 일본 신문의 현황 전국지에는 이제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그다음에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제 동매 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읽으면서 뭐 걸으면서 읽는 그런 동매 신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미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1600년대부터 신문 같은 어떤 읽을거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단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온 거고요. 그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신문입니다. 아사히는 이제 조일신문, 아침해 뭐 이런 뜻인데 그 매일 아침 뭐 그런 뜻인데 아사히 신문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계열이나 뭐 이쪽하고 연류가 좀 돼 있고요. 마이니치 신문,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은 이제 중도 온건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산케이 신문, 산경, 그러니까 산업 경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산업계 소식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관련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싣는 겁니다. 산케이가 약간 보수 우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온 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보수지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은 뭐냐? 요미우리, 아사히, 니온 게이자이. 보통 이 3대 신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일본 신문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 발행 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00년대에는 이제 5천만 부를 발행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1억 인구죠. 2014년 들으면서 이제 1,500만 부, 그러니까 1,000만 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본은 사실 아직도 신문을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이 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지만 이게 2014년 수치니까 2020년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줄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를 많이 또 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 그 컴퓨터가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신문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문 발행되는 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종이 신문을 찍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종이 신문 팔아서 돈 못 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약간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구 1000명당 발행 부수를 보면 410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신문이 그만큼 많이 발행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신문의 특징을 보면 그 인터넷에 보고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해서 신문 구독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빨리 그렇게 되고 있고 일본은 그래도 속도가 한국보다는 조금 느린 상황이고 인터넷판은 한국 신문과는 달리 주요 기사를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본은 인터넷으로 신문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한국은 신문 기사 내용 전체가 다 인터넷에 다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실 신문, 종이신문 찾아보지 않아도 그 전체 기사 내용을 전부 다를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고 이걸 긁어서 복붙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돈을 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제예요. 그리고 돈을 내야 전체 기사를 다 볼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신문 발행 부수나 신문사 광고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전면 계좌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래도 이게 유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신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일본의 방송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시대 흐름에 따른 이제 방송의 변화, 방송사의 일본의 방송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1925년 3월에 사단법인 도쿄방송국에서 라디오 시험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자체는 이제 25년에 시작이 된 거고요. 1926년에 일본 최신성, 그러니까 이제 뭐 우편 담당하는 거기죠. 최신부, 우편, 하여튼 최신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본 방송협회를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NHK가 됩니다. 1930년대 세 차례의 전쟁, 그러니까 이제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방송은 제국주의 전쟁 수행의 미디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그 천황제의 위대성을 계속 내보내고, 음악도 그런 음악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전장 지역에서는 이제 너도 나도 군대 가자 라는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전투 지역에서는 이제 뭐 전쟁이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방송도 하고, 뭐 그렇게 활용이 됐던 거죠. 194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쟁 후 NHK는 공영방송이 되고, 이전까지만 해도 국영방송이었죠. 그러니까 최신성 소속이었으니까 이젠 공영방송이 되고, 민간방송, 다른 또 민간 방송국들이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에 들어서면 이제 11월에 NHK에서 주 2회 텔레비전 시험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TV 방송이 처음 시작된 게 195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는 이제 아키히토의 결혼식, 아키히토 천황이죠. 아키히토 천황의 결혼식 TV 생중계 시청을 위해서 TV 수상기 보급이 증가되고요. 1964년에는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수상기가 TV가 500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도 성장, 경제 성장기로 TV가 대중 매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TV가 폭발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뭐 TV를 좀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있었고요. 일본 TV 방송사의 특징,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로는 NHK가 있습니다. NHK는 수신료 98%,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이런 걸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근데 NHK에 제가 알기로 한 달 수신료가, 제가 이제 약간 희미하게 들어서 아는 건데, NHK의 한 달 수신료가 거의 10,000원 돈이거든요. 이게 10,000원에서 20,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안 보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해요. NHK는 종합 채널과 교육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니온테레비, 도쿄방송, 후지테레비, 테레비 아사히, 테레아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후지테레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4개 이제 민간 방송사가 있고요. 연계대,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계열들인 겁니다. 그 민간 방송사의 주 수입은 TV 광고, 그다음에 방송사 매출 규모는 한국 시장의 약 5배 수준. 그러니까 좀 크죠, 아직까지도. 민영 방송사는 신문사 자본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고, 민영 방송은 상업적, 오락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을 합니다. NHK는 뭐 대하 드라마라든지 공공적인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요. 2011년 이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TV 드라마의 역사, 드라마 역사를 보면 이게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953년에 NHK 개국 기념 드라마 도행 하츠네 여행이라는 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녹화 수단이 없어서 장비를 들고 생방송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생으로 찍는 겁니다. 생방송. 그 다음에 1958년 최초의 VTR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니까 녹화 방송 드라마죠. 광고쟁이 천사가 방송이 되고요. 이게 미리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10월 드라마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가 이제 흥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라는 그 뭐랄까요, 이게 이제 영화도 있는데,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 한 10몇 년 전에 리메이크된 영화도 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전쟁 시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미군 포로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닷속에 조개처럼 그냥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그냥 다시 태어나면 돌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에. 왠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자기들이 희생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1970년대 대하 드라마, 홈 드라마, 러브 코미디, 학원물 등 다양한 장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80년대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빨랐습니다. 늘. 80년대, 90년대 트렌디 드라마가 나오고요. 뭐 롱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무라 다쿠야 나오는 드라마가 나오게 되죠. 2000년대에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출연하고 한류 드라마도 나오게 되고요. 출판계 같은 경우는 1996년을 기점으로 출판 건수, 발행 부수, 판매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고 또 저출산화가 되니까 독자 감소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스마트폰, 이게 핸드폰이 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DVD라든지 이쪽으로 비용이 나가니까 책을 상대적으로 덜 사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도서관에 가서 그냥 공짜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도 도서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된다. 일본은 이렇게 이제 그 현대식으로 운영되는 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서점이라고 해서 옛날 책, 희귀한 뭐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서점도 있고요. 일본의 잡지들, 일본은 출판 왕국, 번역 왕국, 잡지 왕국으로 불립니다. 출판은 뭐 그렇다 치고 잡지도 그렇다 치고 왜 번역 왕국이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외국 서적들을 번역을 해서 일본말로 출판을 해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많이 읽고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어를 좀 하시면은 뭐가 좋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책에, 우리나라에서 뭐 서점에 가서 또는 책으로 출판되는 그런 자료들보다 일본에서 출판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의 가장 최신 자료도 일본어로 바로 이렇게 출판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뭐 잡지 현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천황제, 그 다음에 일본 신문 방송 출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 그 2주차 상편, 2주차 이제 2강 상편은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2부, 3부, 중편, 하편 계속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